30년이야, 30년. 새벽 5시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며 중얼거렸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습관이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옆에서 남편 정우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부엌에서 간단히 얼굴을 씻고 머리를 묶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주름이 깊어졌다. 손등에 검버섯도 늘었다. 55세. 딸을 시집 보낼 나이가 된 것이다. 지은이 엄마로 살았는데 이제 누구의 장모가 되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나는 가게로 향했다. 중앙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이른 새벽이었지만 시장은 벌써 활기가 넘쳤다. 과일 장수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고 생선가게 아줌마가 인사를 건넸다. 연아 씨, 오늘도 일찍이야. 언니도요.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그럼 새벽에 막 들어온 거야. 나는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다. 연안의 손맛 반찬이라는 간판 아래 좁지만 깔끔한 내 가게. 여기서 나는 온갖 반찬을 만들어 팔았다. 멸치볶음, 깍두기, 된장찌개, 불고기, 장조림. 모두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이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다. 물을 씻고 파를 다듬고 고추장을 푸는 손놀림이 능숙했다. 이 일을 시작한 게 24이었다. 지은이가 4살 때였다. 엄마 배고파? 어린 지은이가 졸린 눈으로 가게 구석 평상에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일하다 말고 달려가 딸에게 주먹밥을 쥐어주곤 했다. 가게 한쪽에 이불을 깔아놓고 지은이를 재웠다. 손님이 오면 일하고 조용하면 딸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줬다. 지은아,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너 대학 보낼 거야. 좋은데 시집도 보내고. 엄마는 안 쉬어?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지은이는 대학을 나와 유치원 교사가 됐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뿌듯했다. 시장 바닥 장사치로 시작했지만 딸만큼은 떳떳하게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오전 9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사장님, 오늘 멸치볶음 있어요? 네,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역시 사장님 손맛이 최고야. 우리 애들은 여기 반찬 아니면 안 먹는다니까. 나는 웃으며 반찬을 담아줬다. 정성껏 만든 음식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이가 가게로 들어왔다. 유치원이 쉬는 날이었다. 엄마, 오늘 민수 씨 어머니 만나는 날인 거 알지? 나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지은이의 표정이 어딘지 굳어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예단 얘기하러 오신대. 그래,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되는데. 엄마 가게로 오신대. 가슴이 철렁했다. 최민수의 어머니 정혜숙. 2번 만났는데 2번 다 나를 대놓고 무시했다. 첫 만남에서 예비 사도는 내 손을 보더니 장사하시느라 고생하셨나 봐요. 손이 많이 상했네 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2번째 만남은 더 심했다. 식당에서 만났는데 예비 사도는 내가 주문한 음식에 대고 이런 걸 드세요? 전 이런 거는 안 먹어서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결혼을 생각하면 참아야 했다. 알았어. 깔끔하게 정리해놔야겠네. 나는 부랴부랴 가게를 정리했다. 바닥을 쓸고 진열대를 닫고 냉장고 문을 닦았다. 하지만 시장 가게는 어차피 시장 가게였다. 아무리 깨끗이 해도 낡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오후 3시 정혜숙이 들어섰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다. 가게 안을 둘러보는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기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네, 30년 넘게 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말은 공손했지만 어조는 비웃음에 가까웠다. 나는 꾹 참았다. 앉으시죠.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니요, 됐어요. 오래 있을 생각 없어요. 해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다. 예단 목록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금팔찌, 금반지, 예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총액은 5천만 원이 넘었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우리 민수가 장가 가는데 제대로 해야죠. 말끝에 가시가 돋쳤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나저나 지은이 친구들이 여기 자주 오나요? 가끔요. 그럼 결혼 소식 알려지면 곤란한데. 우리 민수는 대기업 다니잖아요. 장모가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거 좀 그렇거든요. 내 손이 떨렸다. 지은이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가 어때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 물론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사시는 거 알아요. 근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숙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혼식 하객 명단 너무 많이 부르지 마세요. 신랑 쪽 하객이 훨씬 많을 텐데 균형이 안 맞으면 보기 안 좋거든요. 시장 사람들은 그냥 안 부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시장 사람들. 지은이가 아플 때 약을 사다 준 사람들. 명절 때마다 음식을 나눠 먹은 사람들. 그들을 부르지 말라니.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숙은 비웃듯 웃었다. 심해? 현실을 말하는 거야. 지은아, 너도 알잖니. 민수는 대기업 팀장이고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처가가 시장에서 장사? 민수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니? 그래도 뭐, 지은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민수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이기적이면 결혼 생활 힘들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입을 열기 직전 지은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참아요. 제발. 연하는 고개를 숙였다. 해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예단은 다음 주에 전달할게요. 그때 또 봬요. 해숙이 나가고 가게 안은 적막했다. 지은이가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만난 것 같아.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좀 더 잘났으면. 엄마. 지은이가 연하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좁은 가게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밤 연하는 남편 정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호는 연하의 표정을 보며 뭔가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연하의 손을 잡아줬다.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응, 고마워.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시장의 불빛이 보였다. 30년을 살아온 그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부끄러운 곳이 되어버렸다. 뭐가 잘못된 걸까? 연하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일주일 후 연하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장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큰 잔치를 앞두고 쉼포기를 주문한 것이었다. 연하는 정성껏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다. 연하 씨, 오늘도 고생이네. 옆 가게 생선집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다. 연하는 웃으며 답했다. 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그러자. 시장 사람들은 가족이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누가 아프면 모두가 걱정했고, 누가 경사가 있으면 모두가 축하했다. 연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다. 오전 10시쯤 낯선 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섰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다. 차에서 정혜숙이 내렸고 그 뒤로 두 명의 남자가 따라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카메라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연아 씨 가게가 여기죠? 혜숙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확인 좀 하려고요. 들어가도 돼요? 혜숙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두 남자도 따라 들어왔다. 한 명은 카메라로 가게 내부를 찍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냉장고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다. 뭐 하시는 거예요? 위생 점검이요. 그냥 절차상입니다. 위생 점검요?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건소 관계자예요. 문제 있어요? 남자가 퉁명스럽게 답했다. 연하는 당황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남자들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재료 있네요. 그건 제가 먹으려고 따로 둔 거예요. 손님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죠.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여기 온도계가 없네요. 냉장고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늘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규정 위반입니다. 남자들은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평소 보건소 점검에서도 문제 없었던 것들이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혜숙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데서 음식을 팔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사람들 건강은 생각 안 하시나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하가 항변했지만 혜숙은 손사래를 쳤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민수가 여기 반찬 먹고 탈이 났어요. 병원 갔더니 식중독 증상이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데요. 없긴 왜 없어요. 증거 다 있어요. 혜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였다. 연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진단서에는 급성 장염 진단이 적혀 있었다. 이건 제 음식 때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민수는 여기 반찬만 먹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연하는 억울했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혜숙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다. 박연아 씨, 저희 회사 납품 비리건 아시죠? 연하는 멍했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납품 비리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식자재 납품하면서 유통기한 지난 재료 넣은 거 다 알아요. 증거도 있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언제 회사 납품을 했다고. 작년 9월이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회사 직원 식당에 김치 쉼포기 납품하셨잖아요. 연하는 그제야 기억났다. 작년에 한번 지은이를 통해 회사에 김치를 납품한 적이 있었다. 지은이가 민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부탁했고 연하는 정성껏 김치를 담가서 보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비리로 둔갑한 것이었다. 그건 제가 정성껏 담근 거예요. 유통기한도 다 지켰고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여기 사진 보세요. 혜숙은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김치 포기 사진과 함께 유통기한 임의 조작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연하는 어이가 없었다. 그 사진은 누군가 조작한 게 분명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거짓말은 무슨, 이미 회사 감사팀에 다 보고됐어요. 박연아 씨,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어요. 연아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사장님, 정말이에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숙은 냉소를 지으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조만간 정식으로 조사 나올 거예요. 그때 제대로 밝혀지겠죠. 해숙과 남자들이 떠나고 가게 앞은 어수선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흩어졌다. 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이러는 거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후 내내 손님은 뜸했다.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시간인데 가게는 텅 비어 있었다. 연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녁 무렵 지은이가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 어머니가 왜 그러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와서 민수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아. 대체 무슨 일인지? 지은이는 울먹였다. 연아는 딸을 안아줬다.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연아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연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게에서 밤을 샜다. 정우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다. 새벽이 되자 가게 앞에 낙서가 되어 있었다. 사기꾼 비리 장사 같은 말들이 붉은 페인트로 휘갈겨져 있었다. 연아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지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다. 연아 씨, 생선가게 사장님이 다가왔다. 연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언니, 저는 정말 그런 짓 안 했어요. 알아. 나는 믿어.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며칠 뒤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다. 연아에게 잦은 폐업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장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다. 연아는 그날 가게 문을 닫았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가게. 그 문을 닫는 순간 연아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가게를 정리하는 일주일 동안 연아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지은이는 매일 민수에게 연락했지만 민수는 계속 피했다.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같은 말만 반복했다. 연아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민수가 피하는 이유를. 그는 어머니 편에 선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편도 들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게 더 비겁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게를 완전히 비운 날 연아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다. 낡은 진열대, 오래된 냉장고, 열심히 닦은 타일 바닥. 하지만 이곳은 연아의 전부였다. 여기서 딸을 키웠고, 여기서 꿈을 꿨고, 여기서 살았다. 안녕.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연아는 문을 잠갔다.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고 시장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정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연아가 들어서자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왔어? 응. 힘들었지? 응.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연아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우가 다가와 연아 옆에 앉았다. 나한테 얘기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한테 말해도 해결 방안이 없어. 말해봐.
나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 연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해숙이 찾아온 일, 위생 점검을 가장한 협박, 납품 비리 조작, 그리고 시장에서 쫓겨난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다. 정호는 말없이 들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연하가 말을 마치자 정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 정혜숙이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건설사 협력업체 대표래. 자재 납품하는 회사.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당신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지금 어디? 걱정 마. 금방 올게. 정호는 재킷을 걸치고 나갔다. 연하는 불안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정호는 평소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다. 정호는 차를 몰고 중앙도서관으로 갔다. 거기서 컴퓨터를 켜고 정혜숙의 회사를 검색했다. 해성건자재. 자본금 50억 규모의 중견기업이었다. 주요 거래처는 대형 건설사들. 정호는 메모장에 회사 정보를 적어 내려갔다. 그 다음 정호는 과거 노동청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후 2시 30분. 퇴사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나 박정호입니다. 아, 박 감독관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해성건자재라는 회사 아세요? 해성건자재요?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작년에 우리 쪽으로 신고 들어온 적 있어요. 무슨 신고요? 불법 하도급이랑 임금 체불. 근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어요. 증거가 부족했어요? 네. 피해자들이 다 진술 번복했거든요. 돈으로 막은 것 같더라고요. 정호는 메모를 계속했다. 그리고 몇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건설업계 종사자, 전직 감독관, 심지어 검찰 쪽 지인까지 하나씩 정보를 모았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2시였다. 연하는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조사 좀 했어. 정우는 메모지를 펼쳤다. 빼곡히 적힌 정보들이었다. 해성건자재. 작년에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혐의로 신고됐어. 무혐의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무마한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도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일했어. 아는 사람들 있지. 정호는 연하를 바라봤다. 여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그 사람이 당신을 짓밟으려고 일부러 꾸민 거야.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걸리적거렸던 거야. 딸이 민수랑 결혼하면 당신이 사돈이 되잖아. 그게 싫었던 거지. 연하는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다는 게 너무 비참했다. 그럼 어떻게 해? 증거를 모을 거야. 그 사람이 당신한테 한 짓, 회사에서 한 불법 행위 다 모아서 밝혀낼 거야. 그게 가능해? 모르겠어. 근데 해볼 거야. 정호는 연하의 손을 잡았다. 당신 30년 동안 가게 지키면서 얼마나 고생했어. 나는 그걸 다 봤어. 그런 당신이 억울하게 짓밟히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어. 연하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정우가 연하를 껴안았다. 한편 지은이는 민수를 만나기 위해 그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가 나왔다. 지은이를 보자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은아, 여기서 뭐해? 만나자고 했잖아. 왜 계속 피해? 피한 게 아니라 정말 바빴어. 거짓말.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알면서 왜 가만히 있어?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인생 망쳤어. 30년 동안 해온 가게 문 닫게 만들었다고. 나도 안타까워. 근데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이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비겁해. 옳고 그른 것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 맞아? 지은아, 진정해.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나는 당신이 부끄러워. 지은이는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냈다. 그리고 민수의 손에 쥐어줬다. 우리 여기까지야. 내가 먼저 파혼해. 지은아, 잠깐. 됐어. 그만 보자. 민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지은이는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연아에게 안겼다. 엄마, 나 파혼했어. 뭐? 민수랑 끝났어. 나 그 사람이랑 못 살아. 연아는 딸을 꼭 안았다. 지은이는 한참을 울었다. 연아도 함께 울었다. 정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 그냥 안 둔다. 정우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해성건자재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과거 노동청 근무 경력을 살려 합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수집했다.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 현황, 납품 계약서, 세금 신고 내역. 하나씩 파고들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정우는 서류를 펼쳐놓고 중얼거렸다. 해성건자재는 자본금 50억 규모라고 했지만 실제 납품 규모는 그보다 훨씬 컸다. 연간 거래액이 200억이 넘었다. 게다가 하도급 업체가 15곳이나 됐다. 정우는 그 하도급 업체들을 하나씩 조사했다. 대부분 영세업체였고 몇몇은 폐업 상태였다. 정우는 그중 한 곳의 대표에게 연락했다. 여보세요, 이철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해성건자재랑 거래하셨죠?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 회사 얘기는 하기도 싫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불법 하도급이나 대금 체불 같은 거 겪으신 적 있으세요? 있죠. 엄청나게. 근데 어차피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워낙 빽이 세서. 증거 있으세요? 증거요? 계약서, 문자, 녹음 파일 다 있죠. 근데 그걸로 뭘 어떻게 해요? 이미 검찰에 고소도 했는데 무혐의 나왔어요. 저한테 그 증거들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당신 누군데? 정우는 자신의 과거 경력을 설명했다. 이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알았어요. 보내드릴게요.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워낙 교묘해요. 감사합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철수가 보낸 파일들이 있었다. 계약서, 문자 내역, 통화 녹음. 정우는 하나씩 들여다봤다. 이건 완전히 불법인데.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대금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30%를 떼고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문자에는 입 다물고 있으면 다음 일도 주겠다는 협박성 내용도 있었다. 통화 녹음에는 해숙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이철수 씨,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세요. 괜히 시끄럽게 만들면 당신만 손해예요. 하지만 대표님, 약속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약속?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계약서는 형식적인 거라고 하셨잖아요. 형식적이든 뭐든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더 따지면 당신 회사 세무조사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다. 정우는 이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며칠 동안 정우는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접촉했다.
대부분 비슷한 피해를 겪었고 증거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해숙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들 겁먹었네. 정우는 고민했다. 증거는 모았지만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없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언론을 이용하자. 정우는 예전에 알던 기자에게 연락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였다. 정우 형님, 오랜만입니다. 오래됐지. 잘 지내?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제보할 게 있어.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건인데 꽤 큰 사건이야. 오, 관심 있는데요. 정우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기자는 흥미를 보였다. 증거 확실해요? 계약서, 녹음 파일, 문자 내역 다 있어. 좋아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정우는 기자를 만나 모든 자료를 넘겼다. 기자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완전히 불법인데요. 근데 형님, 이거 왜 직접 경찰에 신고 안 하세요? 전에도 신고됐었어. 근데 무혐의로 끝났어. 피해자들이 진술 번복했거든. 아, 돈으로 막았군요. 그래. 그래서 언론이 필요해. 여론이 들끓으면 검찰도 제대로 수사할 거야. 기자는 웃었다. 제가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그로부터 2주 후 기사가 나갔다.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의혹. 기사에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피해 사례들이 상세히 실렸다. 해성건자재라는 회사 이름도 명시됐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고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다. 이런 회사는 망해야 한다. 경찰은 뭐하냐. 피해자들 불쌍하다 같은 반응들이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성건자재에 대한 정격 수사가 시작됐고 정혜숙은 조사를 받게 됐다. 회사 계좌도 동결됐다. 정우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정혜숙이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혜숙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아가 옆에 앉았다. 당신이 한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했어. 당신이 당한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 그리고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한테 피해본 사람들이 수십 명이야. 연아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정우는 연아의 손을 잡았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정혜숙은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허위 계약서 작성,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됐고 결국 혜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회사도 무너졌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고 자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쓰였다. 혜숙이 자랑하던 고급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다. 재판이 끝난 날 연아는 법정 밖에 서 있었다. 혜숙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혜숙은 연아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연아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재판 끝났어? 징역형 나왔대요? 응, 3년형 받았어. 지은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한테 연락 왔어요. 사과한다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 사람은 끝까지 비겁했어. 연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엄마는? 나도 내 길 갈 거야. 다음 날 연아는 시장으로 갔다. 오랜만에 가는 곳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연아를 보고 달려왔다. 연아 씨,
어머,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사람들은 연하를 반겼다. 그동안의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연하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도 알려졌다. 연하 씨, 미안해. 아니에요. 다들 모르셨으니까. 다시 가게 차릴 거지?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시 시작하려고요. 시장 사람들이 도와줬다. 가게 청소를 같이 하고 진열대를 고치고 새 냉장고를 들여놓는 것도 함께 했다. 연하는 감사했다. 일주일 후 연한의 손맛 반찬 간판이 다시 걸렸다. 개업 첫날 손님들이 줄을 섰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다. 사장님, 힘내세요. 앞으로 쭉 여기서 사 먹을게요. 연하는 웃으며 반찬을 담아줬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뿌듯했다. 저녁이 되자 정우가 가게로 찾아왔다. 장사 잘 돼? 생각보다 손님이 많아. 다행이다. 정우는 연하를 바라봤다. 고생했어. 당신이 더 고생했지. 나는 그냥 무너져 있었는데 당신이 다 해줬잖아. 우린 부부잖아.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웃었다. 그때 지은이가 들어왔다. 엄마, 아빠, 나 좋은 소식 있어. 유치원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연하는 딸을 껴안았다. 지은이도 웃으며 답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견뎌준 덕분에 나도 견딜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지은이가 잘한 거지. 엄마가 포기 안 하고 버텨줘서 나도 힘이 났어. 고마워, 엄마. 셋은 함께 가게 앞에 섰다. 시장의 불빛이 따뜻했다. 3년이 흘렀다. 연하의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됐다. 정직한 반찬집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연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지은이는 유치원 부원장이 됐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지은이를 존중하고 사랑했다. 남편 정호는 시장 상인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상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을 했다. 어느 날 오후 연하는 시장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다. 정혜숙이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초라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다. 혜숙은 연하를 봤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서 있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갔다. 오랜만입니다. 혜숙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요.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돈과 지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무시했고 짓밟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연하는 침묵했다. 혜숙은 계속 말했다. 민수도 저한테 등을 돌렸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거죠.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연하의 말에 혜숙은 고개를 들었다. 저도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혜숙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연하는 가게로 돌아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혜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정우와 지은이에게 그 일을 말했다. 혜숙 씨를 봤어. 그래. 뭐라고 하던가? 사과하더라.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 용서해줬어?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안 했어. 그냥 다시 시작하라고 했어. 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스스로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근데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줄 수 있잖아. 나도 그랬으니까. 정우는 연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강해.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야.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의 불빛이 반짝였다. 30년 동안 지켜온 곳. 한때는 잃을 뻔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온 곳. 엄마. 지은이가 불렀다. 응?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당당하게 살아남은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게 진짜 이긴 거야. 연하는 웃었다. 그래. 엄마는 이겼어. 그날 밤 연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어린 지은이가 나왔다. 평상에 앉아 주먹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연하는 꿈속에서도 웃었다. 새벽이 왔다. 연하는 눈을 떴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새벽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연하는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과일 장수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다. 사장님, 오늘도 화이팅. 네, 사장님도요. 연하는 가게 문을 열었다. 연한의 손맛 반찬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인생은 한 번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 견디며 지켜낸 삶이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연하는 웃으며 일을 시작했다.